안녕하세요. 5월 28일 수요일 오늘도 코인 랩소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랩소디 이번 주의 시세부터 오늘의 시세부터 확인하고 들어갈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전일 대비 큰 변동은 없네요. 0.06% 0.24% 전일 대비는 0.24% 오르고 있고요. 1시간 대비는 0.0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11만 원 선을 이전에 터치를 했었는데 다시 회복하지는 못한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재료가 부족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비트코인 비축에 도전한다. 이제 공세를 펼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룹 재무 여력에 비해 비트코인 매입 규모가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뭐 실현 가능성이 있나? 이런 의구심들에서 크게 반영을 못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주가 역시도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입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의 핵심 주제가 스트래티지인데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엔 주가가 오를 법한데요. 트럼프 일가의 그룹 주가 해당 소식 이후 10% 이상 급락했다고 합니다. 또 시장에서는 워낙 비트코인과 트럼프 일가의 소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펴보면요.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10만 8,946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24시간 기준 가장 높이 올라간 수치는 그래도 11만 원 선을 하루 안에는 터치하긴 했습니다. 제가 월화 동안 이 시세들도 체크해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11만 원 선을 터치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터치를 하긴 했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해서 10만 8천 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미증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에 긴 연휴를 돌고 와서 오히려 급등해 줬는데요. 3대 종목 살펴보면요. 다우존스, 다우지수 1.78% 올랐고 S&P 500 2.05%, 나스닥 지수도 2.47% 뛰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EU에 대한 관세 유예에 대한 소식을 시장이 반영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모습들 보인 걸로 보여주고요. 또 그 안에서도 대형 기술주 중심에서 크게 올라준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반면 이 미증시와는 좀 상반된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연합에 대한 50% 추가 관세 발동 시기 연기한다고 밝힌 게 오히려 무역 마찰에 대한 과도한 우려감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부담감을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 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은 살짝 혼조세로 보이고 있다.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뭐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았습니다만 24시간 장중에 2,700 달러 선을 터치하고 2,710 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네요. 다만 현재는 소폭으로 내려와서 2,600 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XRP도 보겠습니다. XRP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큰 변화폭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반면 알트코인들은 약간의 상승 정도는 보이는 모습이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인다, 혼조세 보인다, 이 지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는 2.34 달러까지 찍었고 현재는 2.3 달러 선만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뚜렷한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금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금 시세가 이제는 약간 내려앉은 모양새 보고 있네요. 0.11% 하락했고요. 심지어 3,300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300달러 선 지켜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3,2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때 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 조정받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또 이슈를 두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입니다.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단 신시아 루이미스 미국 상원의원의 말부터 빌려보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법을 지지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뭐 비트코인 100만 개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이 다음 주 의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비트코인 법이 어떤 내용일지, 언제 어떻게 발효가 될지 이 부분들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법은 루미스가 발의한 것으로 정부가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법안인데요. 매년 20만 개를 모아서 5년 동안 총 100만 개를 축적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실제로 미국이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한다. 이 시장에서 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그룹이 또 만약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된다면요. 비트코인을 매입함 동시에 또 트럼프 일가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트래티지에 이어 상장사 중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음 주가 좀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컨퍼런스에서 로버트 미치닉이라고 하는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가도 언급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공보다 금보다 더 큰 상승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말이 오가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조금 더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50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25억 달러의 규모의 사모펀드 발행 이 부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통주 발행하고 이런 건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조금 보면 15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를 발행하고요. 또 10억 달러는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고 하네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와는 살짝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정하는 거고요. 또 조달액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설립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가가 하는 이 사업이 또 비트코인 비축안 설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내 이 법안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투자 심리 지표 현재 탐욕 상태로 나타내고 있는 점도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요. 전날보다 3포인트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71로 탐욕 상태에 보였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드렸고요. 이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데이비드 sak스 백악관 가상자산과 인공지능 정책, 이 크립토 차르의 말부터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연설을 했는데요. 뭐 트럼프의 두 아들부터 이렇게 크립토 차르까지 등장했던 모습들 포착됩니다. 데이비드 삭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는 다른 정책에서 자금을 가져오게 된다면요. 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자금을 만들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전략비축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추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하지만 이때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비축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매수 계획은 사실 없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가에 대해서 좀 베팅을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선 실망 매물이 나오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바도 있던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날 삭스차르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산업이 반드시 미국 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기술력에서 전 세계를 선도해야 되며 또 혁신을 이끌어 왔고 결국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미래가 미래의 금융 시스템이 될 텐데 외국에서 자리 잡기 전에 미국이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온 자리를 계속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삭스차르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전력과 에너지 중요성도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들 다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트래티지 많이 아실 텐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의 원래 기업의 사업과는 좀 다르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했고 이에 따라서 관련주로 엮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트럼프 일가에 대한 비트코인 매입 소식만 말씀드렸지만요. 어제도 스트래티지가 추가 매입했습니다. 4,020개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힌 건데 이번 매입 평균 단가가 10만 6,237달러에 이뤄졌고요. 그렇게 투입된 금액은 4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매입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58만 250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스트래티지는 사실 이런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수단이 또 어떻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큰 쟁점인데 필요한 자금을 현금 보유분과 최근 발행한 또 전환사채를 통해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펼치고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는 이래서 기업의 시가총액을 늘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스트래티지 전략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이 스트래티지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보자면요. 뒤에서도 살짝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에는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메타플래닛 역시도 5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신규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암호화폐 보유 전략이 전국 각지에서 나와 있구나.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 비트맥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코스닥 상장사인데 가상자산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이제 법인의 가상자산 구매에 대해 조금 유하게 정책이 변할 기조가 보여지면서요. 기업들의 행보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스트래티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후보들이 있습니다. 뭐 비트맥스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 흐름에 발맞춰서일지 가상자산 매입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비트맥스 관계자는 비트코인 매입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요. 비트코인 보유량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2위 자리를 머물고 있는데요. 1위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위믹스입니다. 최근에 위믹스가 발행한 이 코인이 상장 폐지된 바 있지만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위믹스가 아니라 위메이드네요. 게임사 위메이드고요. 상장사 위메이드는 223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비트맥스가 보유한 수치와 비교를 해보자면요. 위메이드와 그리고 비트맥스 간의 이 차이 격차는 29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격차를 과연 좁히고 비트맥스가 위메이드를 앞지르고 1위로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게 되면 이 스트래티지가 거기서 그냥 자산을 뭐 보유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도 상승이 되고요. 기업 가치도 재평가되는 걸 보고 너도 나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데 이런 전략을 정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기대감도 비트맥스에 조금 쏠리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서서 일본의 메타 플래닛을 살짝 설명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만들어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일본의 메타 플래닛은 원래는 호텔 관광 중심의 사업을 해 왔는데 비트코인 중심 이 전략으로 완전 전환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00개 이상으로 늘렸고 회사 주가도 1 년간 3,900%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단맛을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점 공통 부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2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료기술 기업인 샘러 사이언티픽도 지난해 5월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자산으로 편입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자산으로 편입하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시장에서의 큰 반전,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비트코인 4,264개를 보유 중이었고요. 첫 매입 후 주가는 20%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의 3,900%까지는 달하지 않지만요. 충분히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는 모습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있습니다. 보야 인터랙티브라는 기업인데요. 2023년 8월이죠. 8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에는 3,351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평균 매입가 약 5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냐인데요. 물론 일본의 메타플래닛을 따라오긴 힘들지만요. 1200% 이상이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보유 전략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기대감을 받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위메이드와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껑충 뛰어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비트코인 보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스탠다드 차타드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2분기 중에 12만 달러, 연말에는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 축으로 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좋은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트맥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앞서서 뭐 위메이드도 얘기했고요. 국내로 살짝 흐름이 넘어왔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국내 K코인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K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닥사의 논의를 통해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났죠. 이에 대해서 뭐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중인데 위메이드에 있어서 뭐 해킹 사건에 대한 공시가 늦었다, 이런 말들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힘이 약한 우리나라 K코인들인데 여기서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재상패 논란이었습니다. 이 논란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넥슨의 코인인데요. 넥슨 하면 메이플 스토리 다들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코인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름 바로 NXPC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XPC가 지금 가라앉은 K코인 분위기에 조금 탄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상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상장 후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기사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을 비롯해 게임 업계가 발행한 이런 게임 코인들, 블록체인 게임 코인들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돈 버는 게임이라고 알려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의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난 26일 기준 빗썸에서 넥스페이스 이 NXPC가 전날보다 5.23% 급락해서 2,73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상장 첫날에는 사실 기대감이 많았어요. 이 메이플 스토리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을 실제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데요. 상장 첫날에는 지난 15일이죠. 3,713원에 상장을 했고요. 이 기점으로 봤을 땐 무려 26%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에서의 있었던 기대감에는 좀 아쉬운 흐름이 아닌가 싶은 지점입니다. NXPC는 넥슨 자회사 넥스페이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이고요. 메이플 스토리 N에서 쓰이는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15일 국외에서 출시된 이 메이플 스토리 N은요. 전통적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방식의 게임 구조를 유지하면서요.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NFT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분명했습니다. 사용처가 분명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뢰성이 갔던 그런 코인입니다. NXPC는 게임 출시와 동시에 여기서 또 주목받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이 바이낸스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아갔고요. 이와 동시에 또 국내에서도 상장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성과 같이 굵직한 거래소들에 상장을 해서 시장에 더 관심을 받아갔죠. NXPC의 총 발행량은 무려 10억 개였습니다. 이 중에 실제 시장에 풀린 물량은 16.9%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은 약 3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4,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XPC는 초기 분배량의 20%를 제외하면요. 80%는 일정한 반감기를 갖고 시장에 유통된다고 합니다. NXPC의 가격이 하락세인 이유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거래소에 배포된 대규모 에어드롭 물량 출해, 그리고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서 출금 지연 등의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NXPC는 에어드롭 이벤트를 통해서요. 바이낸스에 3천만 개, 업비트에 400만 개, 빗썸에 50만 개 배포가 됐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의 위믹스도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 당장 상장 폐지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6월 2일 곧 다가오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도 어마무시 떨어졌습니다. 5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1,100원에서 1,400원대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위믹스는 약 9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넥슨의 코인부터 위메이드까지 K코인은 조금은 더 침체기를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기 때문에 가상자산 화폐가 활성화되려면 규제 완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체크를 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살펴보면요. 가상화폐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국내에 있는 게임 관련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는 쏙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쉽다고 합니다. 전일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ETF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표심이 많아서 그런지 뚜렷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또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정책들이 발효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패 위기를 겪고 있는 게임 코인 그리고 부진한 넥슨의 코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미국 증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국 증시 간밤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코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간밤에는 어떤 이유에서 올랐나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에 이제 장을 마치고 어제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 일들이 많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트위터의 전신 이 X에 있어서도 약간 먹통 사태가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악재도 있었습니다. 어 테슬라의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사실 지금으로서는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데 테슬라는 전년 대비 거의 50% 정도 급락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슈도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악재들이 있는 반면에 테슬라 CEO가 이제는 도지와 같은 정부의 힘을 쏟기보다 다시 정말 슈퍼 포커스드라고 초집중을 해서 기업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24시간 일주일 내내 업무 태세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도지에 살짝 손을 떼겠다는 언급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기 충분했을 것 같고요. 이 훈풍을 받아서 7% 가까이 급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죠. 테슬라가 더 이상 이젠 전기차만의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으로도 엮이는데요. 이 스페이스 X가 곧 아홉 번째 발사가 시도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8시 30분쯤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도 더 껑충 뛰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7%그 M7 종목 안에서도 가장 크게 튀어올라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워낙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말만 해도 크게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 X가 성공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도 다음 시간에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크게 올라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우주항공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 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에 훈풍 불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전일에 우리나라 증시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준 거는 종종 있었지만 이 굵직한 대형주들이 올라준 거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일제히 다 빨간불 켜졌고요. 특히나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3% 안팎의 상승세를 하루 종일 지켜줬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락세가 많았죠. 또 이번 주에 살짝 올라준 이슈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테슬라의 영향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좋은 바람이 불어준 것 같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에코프로와 같은 굵직한 종목들도 상승해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많이 주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M7 종목 일제히 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애플도 사실 25%의 관세 부과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금 회복한 모양새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목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코인에 대한 시세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또 글로벌 증시는 뉴욕 시장에 있어서 가장 굵직한 뚜렷한 변화를 보였던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게 전기차로서는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도 우주항공이나 이 비트코인은 뭐 이런 코인 관련된 소식이나 또 트럼프와의 관계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렸던 게 바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 스트래티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제2, 제3의 스트래티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도 주목해 보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이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ETF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스트래티지, 한국판 스트래티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은 도대체 어떤 기업이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K코인에 있어서는 음 이제 넥슨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또 다른 K코인이 조금 더 힘을 써줄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코인 소식들 모두 나눠봤는데요. 내일도 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이슈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편의점 브랜드 CU가 업계 최초로 편의점 발상지인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BGF 리테일은 하와이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하와이에 첫 매장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K편의점의 글로벌 도약을 알리는 상징적인 진출입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미국 하와이 현지 기업 WKF 기업의 편의점 전문 신설 법인 CU 하와이 LLC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진출은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초 편의점이 시작된 편의점 발상지로 한국 기업이 이곳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27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시작된 편의점 산업은 1989년 한국에 처음 들어온 이후 36년 만에 다시 미국의 한국 브랜드가 진출하는 글로벌 역진출이 이뤄진 셈입니다. BGF 리테일 하와이 법인은 WKF가 40여 년간 쌓은 현지 네트워크와 부동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하와이 내 CU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CU는 미국 소비자 입맛과 트렌드에 맞춘 최신 유통기술과 현지화 전략을 선보입니다. 셀프 체크아웃 존 등 첨단 리테일 테크를 도입하고 간편식과 즉석 조리식품은 물론 하와이 대표 메뉴인 포케와 로코모코를 현지 유명 셰프와 협업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민승배 BGF 리테일 대표는 이번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유통시장에 진출하며 K편의점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CU는 2018년 해외 진출을 시작해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680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이번 미국 진출로 해외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4배 가까이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방산기업 현대로템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 5만 원도 채 안 됐던 주가는 최근 14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4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 현대로템의 주가는 올해에만 168.81% 상승하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고 이는 증권사들의 연이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현대로템을 분석한 12개 증권사 가운데 9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으며 현재 평균 목표가는 무려 15만 7,250원으로 올해 초 7만 원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이 같은 주가 급등의 핵심 동력은 바로 실적 호조입니다. 현대로템은 1분기에만 연결 매출 1조 1,761억 원, 영업이익 2,029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각각 57%, 354%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영업이익 컨센서스였던 1,867억 원보다 8%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정세 역시 현대로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 기조가 재부상하며 K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회피가 가능한 산업으로 분류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지금이라도 닥치고 매수라는 파격적인 표현을 써가며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현대로템을 방산 토픽으로 추천했습니다. 현대차증권도 폴란드 2차 수주 이후 K2 전차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추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며 주가 리레이팅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로템은 전일 대비
8.93% 오른 13만 6,600원에 마감했고 장중에는 무려 14만 2,300원을 터치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K방산의 대표주자 현대로템의 주가는 이미 올랐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가 유럽 전기차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현디차 기아의 유럽형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헝가리 공장에 대대적인 증설 작업을 착수한 건데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친 삼성 SDI는 캐즘을 조기에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헝가리 괴드에 위치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입니다. 삼성 SDI는 이곳에 총 1조 6,500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 중 약 3,236억 원을 투입해 제1공장 개조와 제2공장 증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 2017년 약 9,600억 원을 투입해 헝가리 기존 공장을 전기차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전환했고 이후 추가로 1조 원 이상을 들여 제2공장을 완공했습니다. 현재 연간 약 40기가와트, 중형 전기차 60만 대 분량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을 스태킹 방식 중심의 고에너지 밀도 각형 배터리 전용 라인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1공장은 기존 와인딩 방식에서 스태킹 방식으로 개조되고 2공장 역시 스태킹 라인을 추가하며 생산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유럽 시장의 급속한 회복세와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신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당 93.6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1g당 95유로, 우리 돈 약 1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삼성 SDI는 이 흐름에 맞춰 공급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럽 내 전기차 인도량은 89만 8천 대로 전년 대비 22.8%나 증가했습니다. 삼성 SDI는 내년부터 현대차 기아의 유럽형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2032년까지 약 50만 대 분량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BMW, 폭스바겐에 이어 현대차, 기아까지 유럽 고객사로 확보한 셈입니다. 캐즘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의 물꼬를 튼 삼성 SDI가 유럽 시장에서의 활약이 앞으로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커피 전문점 브랜드 백다방이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를 위한 통큰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본사 전액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릴레이 할인 행사에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절실한 계절, 백다방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인기 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릴레이 프로모션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다음 달 12일까지 약 보름간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소비자는 기간별로 다양한 인기 음료를 할인가에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선 오는 6월 2일까지는 아샤추, 6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아이스 카페라떼, 그리고 6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대표 메뉴 아메리카노가 순차적으로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5월 29일 새롭게 출시되는 여름 한정 음료 청사과 요구르트 활용 음료 5종도 출시 기념으로 일주일간 특별 할인 프로모션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모션의 가장 큰 특징은 본사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할인 비용과 홍보 비용 모두 본사 차원에서 지원해 가맹점은 별도의 부담 없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혼잡을 고려해 일부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아이스 카페라떼 및 아메리카노의 경우 대용량인 백사이즈에는 할인 적용이 제외되며 옵션 추가 및 메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행사는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백다방 매장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백다방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본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가맹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동방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취업 규칙 변경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며 내년 임금 및 단체 협약, 단체 교섭이 예상보다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의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새롭게 신설된 해고 조항과 삼진 아웃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징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밀유지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미작성자에 대한 시스템 접근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가한 점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2015년 제정된 사내 정보보호 규정이 근로자 동의 없이 운영되어 왔고 이번 변경 역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확하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내년 임담협 단체 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올해 임단협은 지난 1월 시작돼 지난달 마무리됐으나 이번 갈등으로 교섭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9일 비밀유지 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법무 검토를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을 무단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6년 단체 협약을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체 협약안에는 직원 징계 및 임원평가 과정에 노조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의 법정 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 신고와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노조로부터 단체 교섭 요구 공문과 노동부 진정 사실을 통보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번 노사 갈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징계 기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며 향후 단체 교섭 과정에서 양측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잇따른 인수합병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의료기기 업체 엑소이메징에 대한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포함한 메드텍 분야는 삼성전자가 신사업 확대를 위해 주목하는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자회사인 삼성메디스는 초음파 기기 등 주력 제품과 연계해 엑소이메이징 기술 협력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삼성전자의 신사업 발굴 조직인 미래사업기획단을 바이오 전문가가 이끌고 있다는 점도 투자설에 무게를 더하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벤처 투자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투자 부문은 미국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초음파 기기 개발사인 엑소이메징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엑소이메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혁신 의료기기 업체로 삼성전자가 최근 인수한 마시모사의 오디오 사업부와 독일 플렉트그룹 인수에 이은 연속 M&A 투자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드텍 분야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2010년 고 이건희 회장이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5가지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의료기기 분야였으며 삼성 메디슨 인수 이후에도 프랑스 초음파 이미지 분석 기업 소니오를 지난해 1265억 원에 인수하는 등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해 사업 외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삼성 메디슨은 2022년 4,851억 원, 2023년 5,174억 원, 지난해 5,709억 원의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대형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이에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드텍 시장 규모는 올해 약 6,788억 달러에서 2034년 1조 1,469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관련 투자와 M&A 여력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신사업 기획단 단장인 고환승 전 삼성바이오 에피스 사장이 바이오 전문가인 만큼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분야에서 본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메드텍 시장에서 삼성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이번 행보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한국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가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마키노 후라이스 제작소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외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매체 니케이는 27일 MBK가 여러 투자펀드 중 마키노 주식 공개 매수 방식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권을 획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K가 제안한 주당 인수 가격은 11,000엔, 하나로 약 10만 5천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마키노 인수전은 지난해부터 일본 모터 제조사 니덱이 주도해 왔으나 마키노 측의 강력한 반대와 방어 전략으로 인해 니덱은 이달 들어 주식 공개 매수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니덱이 마키노 주식을 모두 매수할 경우 인수액은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MBK는 구체적인 공개 매수 물량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마키노 경영진의 최종 동의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또한 경쟁 펀드가 더 유리한 인수 조건을 제시할 경우 협상 상대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K는 지난해 미국 투자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일본 제약사 아리나미 제약을 약 3,500억 엔에 MBK는 지난해 미국 투자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일본 제약사 아리나미 제약을 약 3,500억 엔에 인수하며 일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MBK는 현재 국내에서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으며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업계와 시장은 국내에서 법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MBK가 일본 대형 제조업체 인수를 통해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서려는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MBK가 글로벌 투자 회사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국내 수사 결과가 향후 인수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 인근에 첨단 패키징 기술센터를 가동하며 고객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용 핵심 장비인 TC본더의 안정적 운용과 신속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세미텍이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사업장 인근에 첨단 패키징 기술센터를 새롭게 가동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센터 설립은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용 고대역폭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TC본더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첫 번째 시도로 현장 인근에 별도의 전용 지원 거점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C본더는 고난이도 공정을 요구하는 핵심 반도체 장비로 장비 설치부터 초기 점검, 공정 운용, 돌발 상황 대응까지 전문 인력의 실시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하나세미텍은 TC본더 개발 및 서비스 인력을 기술센터에 상주시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나세미텍 관계자는 장비가 투입된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상태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사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거점 기술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세미텍은 SK하이닉스의 양산용 TC본더를 성공적으로 납품하며 올해 3월 첫 수주 이후 현재까지 약 805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장비는 이미 현장에 배치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첨단 패키징 기술센터 가동으로 하나세미텍은 고객사와의 기술 협력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반도체 산업 내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 지원을 위해 현장 인근에 기술센터를 가동하는 하나세미텍의 이번 행보는 SK하이닉스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국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